검푸른 여명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707 특수임무단 정문 앞에는 차가운 안개가 무겁게 깔려 있었고 그 사이로 버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민서연은 낯선 찬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잠시 멈춰 섰는데 그녀의 어깨에는 지휘관의 권위가 서린 계급장 대신 갓 전입 온 중사의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최정예 부대이자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이곳에 다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환영받는 영웅이 아닌 감시자의 눈을 가진 이방인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부대의 풍경이었지만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그리움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과 불길한 예감에 가까웠습니다. 위병소를 지키고 있는 근무자는 서연이 내민 신분증을 건성으로 확인하며 하품을 참지 않았고 규정된 복명 복창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해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최선봉을 담당하는 부대의 정문 경계태세가 이토록 허술하다는 사실에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으나 그녀는 침묵을 지키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호통을 치며 군기를 바로잡고 싶었지만 그녀가 위장 신분으로 이곳에 잠입한 목적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썩어버린 뿌리를 찾아내 도려내는 것이었기에 인내심을 발휘해야만 했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선 서연은 연병장을 가로질러 행정반이 위치한 본부 건물로 향하며 주변을 세밀하게 관찰했고 곳곳에서 실망스러운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기상 나팔 소리가 울린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병장 구석에는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는 간부들의 모습이 보였고 지나가는 병사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과거 전우들과 함께 극한의 훈련을 견뎌내며 전우회를 다졌던 그 뜨거운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타성과 나태함만이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행정반이 있는 건물 복도에 들어서자 벽에 걸려있는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과 부대 구호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먼지가 쌓인 액자는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몇몇 장교들은 마주오는 서연을 보고도 격려를 받으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의 외모를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불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걸어갔지만 쥐고 있는 주먹에는 힘이 들어가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행정반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서연은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풍겨나오는 것은 서류 냄새가 아니라 은근한 커피향과 나른한 공기였습니다. 책상에 다리를 올린 채 개인적인 통화를 하고 있는 강대위의 모습이 서연의 시야에 들어왔고 그는 전입신고를 하러 온 부사관이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차려 자세를 유지하며 그가 전화를 끊기를 기다렸지만 속으로는 이 부대의 지휘 체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통화를 마친 강대위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서류철을 책상 위에 거칠게 던지며 빈정거리는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특수임무단의 여자가 그것도 이렇게 가녀린 최고의 중사가 들어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노골적인 무시를 드러내며 그녀의 자존심을 긁으려 들었습니다. 서연은 모욕적인 언사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댔지만 강대위는 그녀의 목소리가 작다며 트집을 잡고는 앞으로 호되게 당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강대위는 전입 관련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서연의 면전에 던지듯 돌려주며 행정 절차나 제대로 숙지하고 있으라며 짜증 섞인 손짓을 했습니다. 그는 부하의 실전 능력이나 전술적 지식보다는 서류 작성 능력과 상급자에 대한 비위 맞추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전형적인 무능한 장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묵묵히 주워 들으며 이 남자가 자신의 부하들을 전장에서
어떻게 지휘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기분이 들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행정반을 나서는 서연의 등 뒤로 강대위가 다른 간부들과 낄낄거리며 그녀를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배정받은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걸음을 옮기면서 이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감찰이나 징계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으며 부대 전체의 정신 상태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충격 요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숙소인 생활관에 도착한 서연이 짐을 풀기도 전에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부사관들이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 것에 대한 건전한 경계심보다는 만만해 보이는 여군의 등장에 흥미를 느끼는 듯한 가벼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서연을 더욱 실망하게 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관물대에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식당으로 향한 서연은 배식구 앞에서 줄을 서 있는 병사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괴롭힘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덩치가 큰 상병 한 명이 왜소한 일병의 식판을 툭 치며 음식을 쏟게 만들었고 주변의 누구도 이를 제지하거나 도와주려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당장이라도 나서서 그 상병의 손목을 꺾어버리고 싶었지만 지금 정체를 드러내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에 끓어오르는 정의감을 억누르며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부대 뒤편에 있는 장비 창고로 이동하여 자신에게 지급된 개인 화기와 전술 장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고 관리관은 귀찮다는 듯이 장비를 내어주며 대충 확인하고 가져가라고 했지만 서연은 총기의 누리쇠 뭉치 하나하나까지 분해하여 꼼꼼하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관리 상태가 엉망인 총기 부품들을 보며 그녀는 이들이 생사가 오가는 전장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줄 무기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일과 시간이 다가오자 서연은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단독군장을 꾸리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들을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그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창과 대검이 정확한 위치에 결속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잠시나마 그녀는 지휘관의 중압감을 내려놓고 병사로서의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장비 상태가 엉망인 채로 연병장에 모여드는 다른 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기본적인 정비 태세조차 갖추지 못한 이들이 실전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집합 사이렌이 울리고 연병장에 모인 대원들은 열을 맞추는 데에만 한참의 시간이 걸렸으며 지휘하는 중대장의 목소리에는 영이 서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대열의 가장 뒷줄에 서서 흐트러진 오열과 잡담을 나누는 병사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라는 자부심은 오간데 없고 마치 오합지졸의 민병대를 보는 듯한 광경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겨야만 했습니다. 본격적인 구보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선두 그룹과 후미 그룹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했고 대원들의 거친 숨소리에는 투지 대신 힘겨움만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낙오하는 병사들을 독려하기는커녕 자신들도 힘들다는 핑계로 지휘 차량에 탑승하여 뒤따라오며 병사들을 짐짝 취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연은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며 대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묵묵히 달렸지만 그녀의 눈은 주변의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5km 지점을 통과할 무렵 많은 대원들이 대열에서 이탈하여 길가에 주저앉거나 걷기 시작했는데 이는 특수부대원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체력 수준이었습니다.
서연은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완벽한 자세로 달리며 이 부대가 안에서부터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당장이라도 호각을 불어 전원을 집합시키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며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때 지휘 차량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격려가 아닌 강대위의 짜증 섞인 고함 소리였고 병사들의 사기를 더욱 꺾어 놓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달리는 와중에도 강대위가 있는 차량 쪽을 날카롭게 노려보았고 그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구보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서연은 땀범벅이 된 채 헐떡이는 대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며 주변의 의아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몇몇 선임 하사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건방지게 체력이 좋다며 비아냥거렸지만 그녀는 가볍게 목례만 할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연병장을 바라보며 서연은 다가올 일주일이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 부대 전체에게도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샤워장에서 씻고 나온 서연은 휴게실 한편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병사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훈련의 내용이나 전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훈련을 빼먹을 수 있는지, 간부들의 눈을 피해 요령을 피우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부대 전체에 만연한 패배주의와 요령주의가 병사들의 정신을 좀먹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 당직 사관으로 들어온 강대위는 병사들의 건강 상태나 애로 사항을 확인하기보다는 트집을 잡아 얼차려를 주는 데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그는 특히 서연을 지목하여 관물대 정리가 미흡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동기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엎드려 뻗쳐를 시켰습니다. 서연은 군말 없이 지시에 따르며 차가운 바닥에 주먹을 대고 엎드렸지만 그녀의 눈은 바닥이 아닌 강대위의 군화발을 응시하며 복수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소등이 된 생활관 안에서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목격한 부대의 실상은 그녀가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심각했으며 이는 겉으로 드러난 상처보다 속에 사야터진 염증이 더 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이 부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썩은 살을 전부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창밖에서는 간부 숙소 쪽에서 들려오는 술판의 소음과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들어와 서연의 청각을 자극했습니다. 적의 위협에 대비해 밤낮 없이 깨어 있어야 할 지휘관들이 향락에 취해 있는 동안 부대의 경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병사들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훈련 과정에서 이들의 가면을 하나씩 벗겨내고 철저하게 부수어 버릴 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상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에 머물지 않고 부조리한 시스템의 틈새를 파고들어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가 될 것이었습니다. 강대위와 박소령이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 방심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들의 목을 죄어올 올가미를 준비할 최적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침상에 누웠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다가올 심판의 순간을 기다리며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도 전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시작된 구보 훈련은 707 특임단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느슨하고 기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열의 선두에서
구령을 붙이는 선임 부사관의 목소리에는 패기가 없었고 뒤따르는 대원들의 발소리는 불규칙하게 흩어져 마치 폐잔병들의 행렬을 연상케 했습니다. 민서연은 대열의 중간쯤에서 호흡을 조절하며 달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이미 지쳐서 헐떡이는 동료들의 나약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지휘했던 정예 부대원들의 강철 같은 체력과 비교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씁쓸함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연병장을 5바퀴째 돌았을 때 이미 대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몇몇 병사들은 아예 걸으면서 잡담을 나누는 기강회의에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달렸는데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호흡은 여전히 차분하고 안정적이어서 주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나치던 한 상사가 숨을 헐떡이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비아냥거렸지만 서연은 대꾸 없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녀에게 이 정도의 구보는 훈련이라기보다는 몸을 푸는 준비 운동에 불과했기에 그들의 조롱이 우습게만 느껴졌습니다. 오전 일과는 사격 훈련으로 이어졌는데 사격장에 도착한 서연은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로에 들어선 사수들은 총기를 장난감처럼 다루며 서로에게 겨누는 신념을 하기도 했고 통제관은 이를 보고도 못 본 척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실탄이 오가는 사격장에서의 이러한 안일함은 언제든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였지만 아무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서연은 지급받은 소총의 가늠자를 확인하며 이 부대가 전투력을 상실한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이 사격장 입구에 멈춰서고 잘 다려진 전투복을 입은 박소령이 선글라스를 낀 채 거만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훈련의 성과나 병사들의 사격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다가올 취임식 행사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들른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박소령의 등장에 통제관들은 부랴부랴 자세를 고쳐잡고 병사들에게 고함을 치기 시작했지만 이미 흐트러진 분위기를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박소령은 사로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찾고 그 모습에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소령은 대원들을 집합시킨 후 훈시를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실전적인 전투 기술이나 적에 대한 적개심 고취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일주일 뒤에 있을 신임 사령관 취임식에서 보여줄 시범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만 열변을 토하며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연은 대열 속에 서서 박소령의 연설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병사들의 피와 땀을 자신의 진급을 위한 쇼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의 저열한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였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실내 근접 전투 훈련인 CQB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고 대원들은 훈련장인 시가지 모의 세트로 이동하여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교관을 맡은 중사는 겉멋만 잔뜩 든 동작으로 진입 기술을 설명했는데 그것은 실전에서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화려하고 비효율적인 동작들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진입할 때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무작정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시범을 보이며 그것이 빠르고 멋진 기술이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그 엉터리 시범을 보며 만약 저 안에 적이 매복하고 있었다면 선두 진입조는 전멸했을 것이라고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교관의 설명이 끝나고 질문 있는 사람은 손을 들라는 말에 서연은 주저없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방금 보여준 진입 방식은 적의 기습에 취약하며 팀원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훈련장에는 순간 정적이 감돌았고 교관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으며 주변의 병사들은 감히 신입 하사가
교관에게 토를 달았다는 사실에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은 교관의 찌푸려진 미간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전술적 견해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전달했습니다. 교관은 서연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 감히 707의 전통적인 전술에 대해 왈가왈부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서연의 지적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권위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하여 그녀를 묵살하려 들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소령이 흥미롭다는 듯이 다가왔지만 그의 표정은 서연의 용기를 가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건방진 부하를 어떻게 밟아줄지 고민하는 학대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박소령은 교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당돌한 신입을 교육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소령은 서연의 앞에 서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전술에 대해 그렇게 잘 알면 몸으로 증명해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완전 군장을 한 상태로 연병장 50바퀴를 돌고 오라며 훈련 열애와 동시에 가혹한 체벌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지시였고 감정적인 보복이었지만 계급이라는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서연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군말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묵묵히 군장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40캐림에 육박하는 완전 군장을 맨 서연이 연병장을 달리기 시작하자 훈련을 받던 다른 대원들은 곁눈질로 그녀를 훔쳐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주제를 모르고 나대다가 꼴 좋게 되었다며 비웃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무모함을 안타까워했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거나 박소령에게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며 달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처지지 않았고 오히려 분노를 동력 삼아 더욱 힘차게 땅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기온이 오르자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지만 서연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고 호흡 또한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연병장을 30바퀴째 돌 무렵 그녀를 비웃던 병사들의 시선은 점차 경악과 경외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성인 남성도 감당하기 힘든 훈련량을 아무런 불평 없이 완벽한 자세로 소화해내는 서연의 모습에서 그들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박소령조차 지휘 통제실 창문 너머로 서연을 지켜보며 예상 밖의 체력에 당황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벌칙 구보가 끝나갈 무렵 서연은 탈진하기는커녕 오히려 몸이 풀린 듯 더욱 가벼운 몸놀림으로 마지막 바퀴를 전력 질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군장을 내려놓자 주변에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작게나마 감탄사가 터져 나왔지만 박소령의 눈치를 보느라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박소령이 있는 곳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는데 그것은 굴복이 아닌 선전포고와도 같은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오후 늦게 진행된 무술 훈련 시간은 서연에게 있어 또 다른 고문의 시간이나 다름없었는데 그것은 실전 격투기가 아닌 보여주기식 연무였기 때문입니다. 강대위는 병사들에게 화려한 발차기와 낙법을 반복해서 연습시키며 동작의 각도와 시선 처리 같은 외적인 요소에만 집착했습니다. 적을 제압하는 효율적인 기술보다는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낼 만한 아크로바틱한 동작들이 주를 이루었고 병사들은 무술가가 아닌 댄서가 된 듯한 기분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지자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했는데 건물 뒤편 으슥한 곳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용히 다가가 보니 덩치 큰 상병 2명이 체구가 작은 일병을 구석에 몰아넣고 군화를 신은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병이 동작을 제대로 외우지 못해
자신들이 단체 기합을 받을 뻔했다며 분풀이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인 일병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들 앞으로 걸어나가 놨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당장 그만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서연의 등장에 상병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녀가 자신들보다 늦게 전입 온 중사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상병이 서연에게 다가와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꺼지라며 위협적으로 어깨를 밀쳤지만 서연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상병은 서연의 기에 눌려 순간 당황했지만 자존심을 구겼다는 생각에 주먹을 치켜들며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병의 주먹을 가볍게 피한 뒤 순식간에 그의 팔을 낚아채 제압해 버렸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에 상병이 비명을 질렀고 옆에 있던 다른 상병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는데 이 모든 상황은 불과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제압한 상병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전우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적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강대위가 현장을 목격하고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서연에게 고함을 치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상병과 서연을 번갈아 보더니 다짜고짜 서연이 하극상을 일으켜 선임 병사들을 폭행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피해자인 일병이 울먹이며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강대위는 시끄럽다며 그의 입을 막아버렸고 서연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징계를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서연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강대위의 썩어빠진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강대위는 서연에게 근신 처분과 함께 오늘 밤 화장실 청소와 오물 처리장 정리를 명령하고는 상병들을 데리고 의무실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흙투성이가 된 일병을 일으켜 세워주며 괜찮냐고 물었고 일병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잘못한 것은 네가 아니라 그들이라며 위로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서연은 홀로 오물 처리장에서 악취를 견디며 삽질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삽으로 흙을 퍼나르며 이 부대에 쌓여 있는 오물들은 단순히 청소로 해결될 수준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이 견고해 보이는 707이라는 요새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은 눈물처럼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올려다보며 일주일 뒤에 있을 취임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이 썩어빠진 위선자들을 단죄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자신이 준비한 시나리오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파국을 맞이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주머니 속에서 작게 접힌 메모지를 꺼내 만지작거렸는데 거기에는 부대 내 비리 장교들의 명단과 그들의 죄목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모지를 다시 깊숙이 찔러 넣으며 숙소로 발걸음을 옮겼고 차가운 밤 공기만이 그녀의 뜨거운 복수심을 식혀주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린 오후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을 태운 트럭 행렬이 도심 외곽에 위치한 폐공장 단지로 들어서며 뽀얀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이곳은 대테러 진압 훈련을 위해 마련된 장소였지만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곳곳에 녹슨 철골 구조물과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덜컹거리는 트럭 짐칸에 앉아
차가운 철제 난간을 붙잡고 황량한 공장 지대를 바라보며 오늘 예정된 훈련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 앉은 동료 대원들은 긴장감보다는 지루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하품을 하거나 잡담을 나누고 있어 실전과 같은 비장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대원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했는데 강대위는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간부들을 소집하여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전 계획은 인질 구출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상부에서 참관을 왔을 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진입 퍼포먼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전술적 타당성은 무시한 채 오로지 역동적인 레펠 강화와 동시다발적인 폭파 연출만을 강조하며 무리한 진입 경로를 지시했습니다. 서연은 대열 뒤편에서 강대위의 설명을 들으며 저런 무모한 계획이 실행된다면 대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서연은 용기를 내어 소대장에게 다가가 진입 지점으로 지정된 B동 건물의 2층 난간이 부식되어 위험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소대장은 신입 중사가 감히 작전 계획에 토를 단다며 그녀의 의견을 묵살했고 오히려 겁이 많으면 뒤에서 구경이나 하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간부들도 서연의 신중함을 비웃으며 특수부대원이 그 정도 위험도 감수하지 못하냐고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입을 다물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는 녹슨 난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훈련 개시 신호와 함께 연막탄이 터지고 요란한 폭음이 공장 단지를 뒤흔들며 가상의 테러범 진압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두 진입조 대원들이 강대위의 지시대로 건물 옥상에서 레펠을 타고 내려와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은 겉보기에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예리한 눈에는 대원들의 호흡이 맞지 않고 진입 타이밍이 어긋나는 등 전술적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는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 고함을 지르는 혼란스러운 소음만이 가득 차 있어 지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우려했던 사고가 터지고 말았는데 2층 진입을 시도하던 공격조의 대원이 밟고 있던 철제 난간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아래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행히 그 대원은 간신히 튀어나온 철근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발밑은 까마득한 콘크리트 바닥이었고 위에서는 부서진 잔해들이 쏟아져 내리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강대위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하여 무전기에 대고 횡설수설하며 적절한 구조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추락 위기에 처한 대원의 비명 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여 사고 현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빠르고 은밀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동료들을 제치고 무너진 건물의 배관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동작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듯 유연하고 강력했습니다. 평소에 어리숙한 중사 연기를 집어던진 서연은 오로지 전우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위험천만한 벽면을 거침없이 타고 올라갔습니다. 아래에서 이를 지켜보던 병사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매달려 있는 대원에게 접근한 서연은 한 손으로 파이프를 단단히 잡고 다른 한 손을 뻗어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대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짐승 같은 괴력을 발휘하여 80kg이 넘는 건장한 남성을 단숨에 끌어올려 안전한 발판으로 이동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죽다 살아난 대원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며 감사의 말을 하려 했지만 서연은 검지를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수습하고 작전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원을 구출한 서연은 지체 없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혼란에 빠진 공격조를 대신해 가상의 테러범 역할을 맡은 대항군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며 대항군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사각지대에서 나타나 그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손날치기와 관절기 기술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어서 훈련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대항군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불과 5분도 채 되지 않아 건물 내부의 모든 위협 요소가 제거되었고 서연은 유령처럼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 원래 자신의 위치로 복귀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강대위와 지원 병력들은 쓰러져 있는 대항군들과 멀쩡히 구조된 대원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대위는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누가 이들을 제압했는지 물었지만 혼란스러운 와중에 정확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조된 대원이 서연을 가리키려 하자 서연은 눈빛으로 그를 강하게 제지하며 고개를 저었고 대원은 영문을 모른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대위는 잠시 머리를 굴리더니 이내 얼굴에 음흉한 미소를 띠며 무전기를 들어 상부에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위는 보고를 통해 이번 사고가 사실은 우발 상황에 대비한 자신의 철저한 시나리오였으며 신속한 대응으로 인지를 구출하고 적을 섬멸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서연이 목숨을 걸고 수행한 구조와 진압작전을 자신의 탁월한 지휘 능력 덕분에 이루어진 성과로 포장하며 뻔뻔하게 공을 가로챘습니다. 멀리서 이 내용을 듣고 있던 서연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지만 지금 당장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위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훈장이나 칭찬이 아니라 썩어 빠진 지휘관들의 민낯을 낱낱이 기록하여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직후 강대위는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는데 그의 표정은 칭찬이 아닌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누가 마음대로 작전 지역을 이탈하여 독단적인 행동을 하라고 했냐며 책상을 내리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서연의 영웅적인 행동이 자신의 지휘권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졌고 무엇보다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까봐 두려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대위는 서연에게 명령 불복종 혐의를 씌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위협하며 심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서연은 강대위의 비겁한 태도에 환멸을 느꼈지만 군인으로서의 절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며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차갑게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기세가 눌린 강대위는 더욱 길길이 날뛰며 그녀에게 당장 나가서 연병장이나 돌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서연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구조된 대원과 마주쳤는데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다가와 서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서연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울분을 토하며 증언이라도 하겠다고 말했지만 서연은 그를 말리며 조용히 돌려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시각 서연은 행정반 컴퓨터 앞에 앉아 강대위가 상부에 올린 작전 결과 보고서를 몰래 열람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서연의 활약상은 온데간데 없고 강대위의 영웅담만이 가득했으며 사고의 원인인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한 내용은 축소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해당 문서를 자신의 비밀 서버로 전송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문서 하나하나는 일주일 뒤 취임식 날 강대위와 그 배후 세력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탄환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대 게시판에는 서연에 대한 징계 처분 공고가 붙었는데 사유는 훈련 중 무단 이탈 및 지휘 체계 문란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게시판 앞에서 수군거리며 서연을 동정하기도 하고 일부는 그녀가 너무 튀어서 미운 털이 박힌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게시판을 무심하게 지나치며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이는 적들이 제 발로 함정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징계로 인해 훈련에서 제외되고 자빌만 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부대 곳곳을 더 자유롭게 감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창고 정리를 핑계로 무기고와 장비 보관소를 돌며 무기들의 관리 상태와 재고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보유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고가 장비들은 아예 분실되거나 외부로 유출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였으며 강대위뿐만 아니라 더 윗선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조직적인 비리였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증거들을 꼼꼼하게 수집하며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낼 칼날을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던 서연에게 몇몇 하사들이 다가와 식판을 엎으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강대위의 신복들로 서연을 괴롭혀 점수를 따려는 얄팍한 속셈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연은 바닥에 쏟아진 밥알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묵묵히 바닥을 치웠고 그 모습에 흥미를 잃은 하사들은 비웃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지금의 굴욕은 훗날 그들이 겪게 될 파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취침 점호가 끝나고 서연은 침상에 누워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허공을 움켜쥐는 신윤을 해보았습니다. 그녀의 손 안에는 이미 이 부대의 운명이 쥐어져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손을 언제 펴서 진실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시기상의 문제뿐이었습니다. 강대위와 박소령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부패한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하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만 그 잔에는 독이 들어있음을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서연은 깊은 잠에 빠져들며 꿈속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의 광경을 생생하게 그려보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무도 없는 연병장에서 홀로 몸을 풀며 다가올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섀도우 복싱을 하는 그녀의 주먹은 공기를 가를 때마다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그녀의 억눌린 에너지를 분출했습니다. 그녀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맹세했는데 이 부대를 다시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로 만들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서연은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일과가 시작되자 강대위는 서연을 불러 또다시 무리한 업무를 지시하며 그녀를 괴롭혔지만 서연의 태도는 전날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반항기나 억울함이 아닌 서늘한 침착함이 느껴졌고 그 묘한 분위기에 강대위는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소리를 질렀지만 서연은 정중하게 경례를 하고 돌아설 뿐이었고 그 뒷모습에서 강대위는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운명의 시계추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고 파국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이제 막 반환점을 돌고 있었습니다. 취임식까지 불과 이틀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707 특수임무단의 영내 분위기는 훈련을 위한 열기보다는
행사를 위한 거칠의 준비로 분주하고 어수선했습니다. 모든 병력은 본연의 전투 임무에서 배제된 채 연병장에 잡초를 뽑거나 도색이 벗겨진 보도블록에 페인트를 칠하는 단순 노무 작업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문 위병소 앞에 조경수들조차 보기 좋게 다듬어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 나무들을 지켜야 할 군인들의 눈빛은 죽어 있었고 군복은 작업복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어내며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 부대가 고작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쇼를 준비하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소령과 강대위의 주도하에 취임식 당일 VIP들 앞에서 선보일 특공 무술시범의 최종 리허설이 연병장 중앙 무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동원된 시범단 대원들은 화려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이 붙은 격파물을 맨손으로 깨거나 위험천만한 높이에서 낙법 없이 뛰어내리는 고개에 가까운 동작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전에서 적을 제압하는 효율적인 살상 기술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오로지 보는 사람들의 말초적인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고안된 위험한 서커스에 불과했습니다. 서연은 작업 도중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대원들의 관절과 인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리허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인간 피라미드를 쌓아 올린 뒤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착지하는 고난도 묘기를 선보이던 일병 한 명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일병은 고통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발목을 부여잡고 뒹굴었고 주변의 동료들이 놀라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확성기를 든 강대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는 대원들을 제지했고 넘어진 일병에게 다가가 꾀병 부리지 말고 당장 일어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강대위는 일병의 부어오른 발목을 군화발로 툭툭 치며 정신력이 썩어 빠져서 그렇다는 폭언을 퍼붓고는 다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병은 눈물을 머금고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부상당한 다리가 힘없이 꺾이면서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모습을 본 강대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병사들을 소모품으로만 여기는 지휘관의 잔혹함이 극에 달한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서연이 빗자루를 내던지고 리허설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강대위가 일병을 타격하기 직전 그의 팔을 낚아채 허공에 멈춰 세웠고 연병장에는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의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낮게 깔려 강대위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강대위는 자신의 팔을 잡은 서연의 악력에 놀라면서도 하급자가 감히 장교의 몸에 손을 댔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당장 손을 놓지 않으면 군법 회부감이라고 협박했지만 서연은 그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쓰러진 일병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모인 병사들과 단상 위의 박소령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광대 노름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군대라는 계급 사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유의 학명이었기에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박소령이 얼굴을 붉히며 계단을 내려왔는데 그의 표정은 모욕감과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코앞까지 다가와 건방진 중사가 감히 신성한 훈련을 모독하고 지휘관의 권위에 도전하냐며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박소령은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군 생활을 여기서 끝장내주겠다고 위협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하들을 사지로 내모는 당신들이야말로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박소령과 강대위 쪽이었는데 그들은 서연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박소령은 헌병대를 호출하여 서연을 당장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하극상 및 명령불복종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취임식이 끝날 때까지 영창 내 독방에 감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장한 헌병들이 달려와 서연의 양팔을 결박했지만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연이 헌병들에게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연병장에 남겨진 병사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는데 그 속에는 공포가 아닌 존경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일병은 울먹이며 서연을 바라보았고 다른 병사들도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녀의 뒷모습을 끝까지 배웅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냈는데 이는 자신이 떠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헌병차에 올랐고 그 모습은 죄수가 아니라 개선장군의 행진처럼 보였습니다. 지하 벙커 깊숙한 곳에 위치한 독방은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습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철문이 쾅하는 소리와 함께 닫히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지만 서연은 두려움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고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다가올 거사를 위한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이곳은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에너지를 응축하는 인큐베이터와도 같았습니다. 그 시각 지휘 통제실에서는 박소령과 강대위가 서연을 처리했다는 안도감에 젖어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엣 가시 같았던 서연이 사라졌으니 이제 취임식 행사는 아무런 방해 없이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킬킬거렸습니다. 박소령은 새로 부임할 사령관이 여자는 거칠애를 좋아할 것이라며 내일 행사가 성공하면 자신들의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둔 그 여군 중사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잘 보이고 싶어하는 신임 사령관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생활관 분위기는 지휘부와는 정반대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점호가 끝난 후 이불 속에서 병사들은 오늘 서연이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속삭이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명령에 순응하며 노예처럼 지내왔던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서연이 던진 돌멩이가 만든 파문에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린 저런 분이 진짜 지휘관이어야 한다는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취임식 하루 전인 뒤 1일 날이 밝았고 부대는 마지막 리허설 준비로 분주했지만 서연이 빠진 연병장은 안고 없는 찐빵처럼 허전했습니다. 박소령은 서연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다른 병사를 급하게 투입했지만 호흡이 맞지 않아 실수가 연발되었고 고함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로봇처럼 움직이며 지시를 따랐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영혼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내일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단상과 현수막은 병사들의 참담한 현실을 가리는 거대한 가림막에 불과했습니다. 독방 안의 서연은 외부와 단절된 채 시간의 흐름을 잊고 명상에 잠겨 있었는데 그녀의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진동과 소리를 통해 밖의 상황을 짐작하며
자신의 등장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당번이 넣어준 차가운 주먹밥을 씹으며 그녀는 내일 자신이 보여줄 퍼포먼스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정의의 실현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녀의 주먹은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707 부대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결의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부대 전체가 고요함에 잠겼지만 내일 있을 행사를 위해 설치된 조명탑만이 연병장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무대 조명처럼 보였는데 내일 그 무대 위에서 펼쳐질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박소령과 강대위는 내일의 성공을 확신하며 단잠에 빠져 있었지만 서연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는 시계 초침 소리와 어우러져 다가오는 운명의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인 D-Day의 아침해가 붉게 떠올랐고 부대 곳곳에는 화려한 만국기가 펄럭이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새벽부터 헌병들이 독방을 찾아와 서연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행사장 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대기시키기 위해 끌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며칠 동안 씻지 못해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헌병들조차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연병장 구석의 천막 뒤편에 격리된 채 화려한 정복을 입은 장성들과 귀빈들이 속속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행사장에는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울려 퍼지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단상 중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소령과 강대위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귀빈들에게 격려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야망과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개식을 선언하고 국민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천막 틈새로 그 모든 위선의 현장을 냉정하게 관찰했습니다. 이제 곧 신임 사령관의 입장 순서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낡은 중사 전투복의 단추를 다시 한번 단단히 잠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우렁찬 목소리로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연소 사령관이자 707의 새로운 전설인 민서연 장군의 입장을 알렸습니다. 군악대의 연주가 절정에 달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VIP 입장 통로인 레드카펫 쪽으로 쏠렸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고 박소령과 강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갈 때쯤 연병장 구석에 낡은 천막이 걷히며 한 명의 군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정복 대신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을 입고 계급장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그 군인은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깬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장내를 충격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수근거리는 소리는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상을 향해 일직선으로 걸어갔는데 그 걸음걸이에는 천군만 말을 압도하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울릴 때마다 박소령과 강대위의 심장은 쪼그라들었고 그들은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등장의 의미를 넘어 썩어빠진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혁명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서연이 단상 아래에 도착하자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달려들었지만 그녀가 가슴 품속에서 꺼낸 신분증을 들어보이자 그들은 동작을 멈추고 경악했습니다. 금색으로 빛나는 별이 새겨진 신분증은 그녀가 바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진짜 주인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경호원들을 물러나게 하고 계단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고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고 그 첫마디는
인사말이 아닌 부대 전체를 뒤흔들 천둥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시선이 단상 위에 선 흑투성이의 여군에게 집중된 가운데 마이크의 하울링 소리가 날카롭게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민서연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악과 의심의 눈초리를 담담하게 받아내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단상 아래의 귀빈석을 응시했습니다. 화려한 제복과 훈장으로 치장한 장성들은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헌병들은 그녀를 끌어내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서연의 낡은 전투복 곳곳에 묻은 흙먼지와 기름때는 이 성대하고 위선적인 행사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단상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소령은 사색이 되어 뛰어 올라오더니 서연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헌병들을 향해 손짓하며 이 미친 여자가 감히 신성한 취임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당장 끌어내 영창에 쳐넣으라고 발광했습니다. 강대위 역시 단상 아래에서 삿대질을 하며 서연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서연이 부대의 명예를 더럽히는 반란군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박소령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는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어 박소령을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귀빈석 중앙에 앉아있던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 나오기 시작하자 소란스러웠던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은 당황하는 박소령과 헌병들을 손짓으로 물러나게 한 뒤 단상 위에 서연을 향해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박소령과 강대위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얼어붙었으며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 사이에서도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관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바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전설적인 지휘관 민서연 장군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장관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서연은 자신의 왼쪽 가슴에 붙어있던 중사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내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찌익 하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지휘관의 표식인 삼정검 배지와 장군 계급장을 꺼내 달았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하급 부사관으로 무시당하던 그녀가 순식간에 부대의 정점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소령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다리에는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연병장을 가득 메운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곧게 펴고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취임사를 읽는 대신 지난 일주일간 자신이 목격한 부대의 추악한 민낯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휘관들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병사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비인도적인 처우에 대한 그녀의 폭로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박소령과 강대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연병장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강대위는 단상 아래에서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자신이 서연에게 저질렀던 모욕적인 언사와 가혹 행위들을 떠올리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로 차고 뺨을 때렸던 그 신입 중사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서연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강대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자리에 서 있으라고 명령했고 그 목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박소령을 향해 몸을 돌리며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보여주기식 훈련과 화려한 의전이 실전에서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증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박소령이 준비한 특공무술 시범단의 화려한 격파물들과 조명 장치들을 가리키며 이것은 군대가 아니라 서커스단에나 어울리는 쓰레기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소령은 억울하다는 듯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결과로 증명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녀는 진짜 군인이라면 입이 아니라 몸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질 간부들이 서연 앞에서 꼼짝 못하고 당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특히 며칠 전 리허설 도중 부상을 당하고도 강대위에게 모욕을 당했던 일병은 감격에 겨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알아주고 대신 싸워주는 진정한 리더의 등장을 목격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구원이자 혁명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단상 위에서 내려와 박소령과 강대위가 서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는데 그 걸음걸이마다 숨 막히는 압박감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앞에서 멈춰서서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직위와 권한을 박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덧붙이며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달콤한 자비가 아니라 처절한 응징을 위한 잔혹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에게 자신과 1대1로 대결하여 이긴다면 그들의 과오를 덮어주고 지휘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물론 계급장을 떼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조건이었으며 이는 그들이 평소에 강조하던 강한 전사의 모습을 직접 증명해 보이라는 도발이었습니다. 박소령과 강대위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망설였지만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꽁무니를 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서연이 여자인데다 체격 조건에서도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승산이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소령은 겉옷을 벗어던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는 서연을 제압하여 망신을 주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전사 시절 익혔던 살인 무술을 서연에게 사용하여 뼈를 부러뜨려 놓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강대위 역시 주먹을 풀며 서연을 향해 살기를 드러냈는데 그는 지난 일주일간 쌓인 굴욕감을 폭력으로 갚아주겠다는 비뚤어진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려는 대상이 인간 병기라고 불리는 괴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결의를 확인하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병사들에게 연병장 중앙을 비우도록 지시하여 즉석에서 대결을 위한 링을 만들었습니다. 헌병들과 귀빈들도 숨을 죽이고 이 전대미문의 사태를 지켜보았고 방송 카메라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생중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련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가 충돌하는 심판의 장이었으며 거짓된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작업화끈을 단단히 조여매며 몸을 풀기 시작했고 그녀의 근육들은 전투태세로 전환되며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연병장 중앙에 선 세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마른 침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박소령은 거드름을 피우며 서연에게 먼저 덤벼보라고 손짓을 했는데 이는 끝까지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려는 오만함의 발로였습니다. 서연은 대꾸하지 않고 전투 자세를 취했는데 그 자세는 화려하지 않지만 빈틈이 전혀 없는 실전적인 격투 자세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를 일으키자 서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서연은 이 대결을 통해
단순히 두 사람을 때려눕히는 것을 넘어 부대 전체에 만연한 패배주의와 형식주의를 박살내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주먹에는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병사들의 한과 무너진 군기를 바로잡으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리더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관중석의 병사들은 주먹을 꽉 쥐고 서연을 응원했으며 그들의 염원이 모여 거대한 에너지가 되어 서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박소령이 먼저 기합 소리와 함께 서연을 향해 돌진하며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지만 서연은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박소령의 발이 허공을 가르며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 서연은 그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승패에 추가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고 강대위 또한 서연의 뒤쪽을 노리고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감각 레이더는 360도 전방위를 감시하고 있었고 그녀에게 사각지대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박소령의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뒤에서 접근하는 강대위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몸을 낮추며 회전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채찍처럼 휘어지며 강대위의 하체를 강타했고 그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순식간에 두 명의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서연의 압도적인 실력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소에서 배운 교과서적인 무술이 아니라 생사가 오가는 전장에서 단련된 생존 본능의 산물이었습니다. 박소령은 당황하여 다시 자세를 고쳐 잡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여자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공격은 빗방울처럼 쏟아지며 박소령의 방어를 무너뜨렸습니다. 취임식장은 이제 훈련장으로 변모했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것은 각본 없는 리얼한 액션 드라마였습니다. 관중석의 장성들은 서연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국방부 장관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이 부대의 사령관으로 임명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그녀가 가져올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반면 비리에 연루되어 있던 몇몇 고위 장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자신들의 앞날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그들의 심장도 함께 쿵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제 무대 위에는 오직 서연과 두 명의 타락한 장교들만이 남았고 결말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명확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며 호흡을 가다듬었고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707 특수임무단은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폭풍의 중심에서 서연은 홀로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소령의 주먹이 바람을 가르며 민서연의 안면을 향해 날아들었지만 그것은 허공을 타격할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발바닥을 축으로 삼아 유연하게 상체를 뒤로 젖히며 그의 공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했고 그 여유로운 움직임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박소령은 자신의 공격이 빗나가자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렸고 그 순간 서연의 발이 그의 무릎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억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박소령이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고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턱을 향해 올려치기를 시전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녀는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그들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아줄 생각으로 일부러 공격을 멈추고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박소령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다시 일어섰고 옆에서 기회를 엿보던 강대위도 합세하여 양쪽에서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두 명의 건장한 남성이 협공을 펼치는 상황은 객관적으로 서연에게 불리해 보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다가오는 강대위의 팔을 낚아채 자신의 몸을 회전시키며 그 힘을 역이용해 박소령 쪽으로 그를 집어 던졌습니다. 서로 엉켜 넘어지는 두 사람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그들이 평소 강조하던 전우애나 팀워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촌극이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뒹구는 두 사람을 향해 다가가며 지난 일주일 동안 그들이 병사들에게 가르쳤던 엉터리 기술들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강대위가 시범을 보였던 화려한 발차기가 실전에서는 중심을 무너뜨려 자살행위가 된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며 그들의 허상을 깨뜨렸습니다. 서연이 가볍게 발을 뻗어 일어나려는 강대위의 명치를 가격하자 그는 숨을 쉬지 못하고 컥컥거하며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으로 부대를 망쳐놓은 교관들에게 내리는 사령관의 직접적인 훈육이자 체벌이었습니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압도적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경악을 넘어선 통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히고 모욕했던 절대 권력자들이 서연 앞에서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은 그들에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특히 맨 앞줄에 서 있던 부상당한 일병은 주먹을 불끈 쥐고 눈물을 흘리며 서연의 몸짓 하나하나를 눈에 새기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서연은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썩어빠진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러 온 구세주와 같았습니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국방부 장관과 장성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서연의 무서울 정도로 정교한 기술과 카리스마에 매료되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연이 보여주는 것이 단순한 싸움박질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원의 살인기술을 절제하여 시연하고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장관은 옆에 앉은 참모에게 저것이 바로 707이 지향해야 할 진짜 강함이라며 서연을 임명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반면 박소령과 결탁해 비리를 저질렀던 일부 고위 장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느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박소령은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고 품속에서 숨겨두었던 전술 단검을 꺼내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비무장 대련이라는 규칙을 어기고 흉기를 꺼내든 순간 장내에는 비명이 터져나왔고 헌병들이 놀라 뛰어오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칼을 든 박소령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는데 그것은 상대의 비겁함을 조롱하는 것이자 그 정도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박소령이 살기를 띠고 칼을 휘두르며 돌진했지만 서연에게는 그 동작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박소령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스치고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에 파고들어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하여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금속성의 마찰음과 함께 단검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서연은 박소령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그의 얼굴을 단상 바닥에 처박았습니다. 억눌린 신음소리와 함께 박소령은 꼼짝없이 제압당했고 서연은 그의 귀에 대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마저 저버린 당신은 쓰레기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뼈아픈 정신적인 사형 선고였으며 박소령의 눈동자는 절망으로 흐려졌습니다. 강대위는 박소령이 허무하게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전의를 상실하여 뒷걸음질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서연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소령을 기절시켜 바닥에 던져두고 도망치는 강대위를 향해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등 뒤에서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강대위는 등짝에 전해지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앞으로 고꾸라졌고 단상 끝자리에 위태롭게 매달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걸어가 그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 떨고 있는 그를 병사들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단상 위에는 처참하게 패배한 2명의 장교가 쓰러져 있었고 그 가운데 서 있는 민서연의 모습은 마치 전쟁의 신 아테나처럼 위엄이 넘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흑투성이 전투복은 그녀의 야성미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거친 숨소리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주워들고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병사들을 향해 이것이 너희들이 따라야 할 지휘관의 모습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연병장을 넘어 부대 전체로 울려 퍼지며 잠자고 있던 707의 혼을 깨웠습니다. 서연은 떨고 있는 강대위와 기절한 박소령을 가리키며 이 시간부로 이들을 직위 해제하고 군법 회부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와 서류 뭉치를 꺼내어 귀빈석의 헌병 대장에게 던져주며 이것이 그들의 비리와 횡령 그리고 병사들에 대한 가혹 행위를 증명할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헌병 대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더니 즉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2 사람을 포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연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고 정의의 심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박소령과 강대위의 뒷모습을 보며 병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차 커져 함성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존경과 환희의 표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환호에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근엄함을 유지하며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오늘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무너진 부대를 다시 세우기 위한 힘겨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국방부 장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경례를 하며 행사를 망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장관은 호탕하게 웃으며 오히려 훌륭한 취임식이었다고 격려했습니다. 장관은 서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가 보여준 것이야말로 우리 군이 잃어버렸던 군인 정신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장면은 생중계를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었고 국민들은 젊고 강인한 여성 사령관의 등장에 열광하며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단숨에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부대원들의 훈련과 복지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장관과 귀빈들이 떠나고 연병장에는 다시 서연과 부대원들만이 남게 되었는데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병사들의 대열 사이로 걸어 들어갔는데 병사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자신에게 밥을 챙겨주었던 취사병과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었고 자신을 걱정해 주었던 동기 부사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계급장을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 교감하는 그녀의 리더십에 병사들은 마음을 열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서연은 연병장 중앙에 다시 서서 전 부대원에게 집합을 명령했고 병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대응을 갖추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오늘부터 707은 과거의 오명을 씻고 다시 태어날 것이며 그 과정은 지옥처럼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믿고 따라온다면 너희들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강의 전사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의 병사들은 우렁찬 함성으로 화답하며 새로운 지휘관과 함께할 미래를 향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연은 즉시 부대의 모든 일과표를 전면 수정하고 보여주기식 행정 업무를 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창고에 쌓여있던 낡은 장비들을 전량 교체하고 병사들의 식단과 휴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참모들에게 하달했습니다. 참모들은 서연의 거침없는 추진력과 디테일한 업무 지시에 혀를 내두르며 그녀가 단순한 무골이 아니라 행정과 전략에도 능통한 지장임을 깨달았습니다. 부대는 순식간에 활기를 되찾았고 곳곳에서 망치질 소리와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질 무렵 서연은 사령관실 창가에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는데 병사들은 일과가 끝났음에도 자발적으로 남아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며칠 전 억지로 훈련에 끌려 나와 요령을 피우던 오합지졸들과는 완전히 다른 정예 부대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앞으로 닥칠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내일을 향한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집무실 책상에 앉아 박소령과 강대위의 배후에 있던 거대 방산비리 카르텔에 대한 수사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를 자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몸통까지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으며 이는 군 내부의 또 다른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줄 수천 명의 든든한 전우들이 있었기에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펜을 들어 서류의 마지막 장에 서명을 하며 정의의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부대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눈빛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연이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는 707 부대를 단단한 바위처럼 결속시켰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가 아니라 더 단단하게 다져진 땅과 그 위에 싹트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장군복을 갖춰 입고 연병장에 섰는데 그녀의 가슴에 달린 훈장과 계급장은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훈련을 시작하기 전 병사들에게 짧은 훈시를 했는데 그것은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닌 진심이 담긴 당부였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부하가 아니라 나의 가족이며 전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그녀의 말에 병사들은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전설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 707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707 특수임무단의 공기는 여전히 태풍이 지나간 직후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서연 사령관은 사령부 건물에 밤새 불을 밝히며 과거 지휘부들이 저질러 놓은 비리의 온상들을 뿌리부터 파헤치는 대수술을 집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국방부 검찰단과 공조하여 확보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의 사슬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피로가 몰려와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다잡았고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 없이는 새살이 돋을 수 없다는 신념을 되새겼습니다. 부대 곳곳에서는 헌병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박소령과 강대위의 측근들이 숨겨둔 장부와 횡령 물품들을 트럭에 실어 나르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피복비와 부식비를 가로채 호의호식하던 비리 간부들은 줄줄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으며 그들의 표정에는 뒤늦은 후회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목격했고 그동안 억눌려왔던 패배주의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죄인들이 호송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것은 끝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경고했습니다. 서연은 행정적인 청산 작업과 동시에 부대의 전투력을 복원하기 위한 고강도 훈련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했는데 그 강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그녀는 보여주기식의 화려한 무술 시범이나 불필요한 제식 훈련을 전면 폐지하고 오로지 생존과 살상에 초점을 맞춘 실전 전술 훈련만을 고집했습니다. 새벽 4시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산악 구보와 해상 침투, 그리고 시가전 사격이 쉴 새 없이 이어졌고 병사들의 군복은 땀과 진흙으로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거나 낙오하려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령관인 서연이 가장 앞장서서 그 모든 훈련을 함께 소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진흙탕 속에서 진행되는 격투 훈련장을 찾았는데 병사들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강대위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일병이 이제는 분대장이 되어 신병들을 독려하며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일병은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전우를 지키기 위해 진흙탕을 구르는 강인한 전사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흑투성이가 된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가 보여준 성장이 바로 내가 꿈꾸던 707의 미래라고 격려했고 일병은 감격에 겨워 목이 메인 목소리로 충성을 외쳤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진행된 방산비리 수사는 군 내부를 넘어 정치권과 결탁한 거대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내며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서연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과 개혁 의지를 대서특필했고 그녀는 국민들에게 부패를 청산하는 정의의 아이콘으로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과 방송 출연 제의를 모두 거절한 채 오로지 부대 내에 머물며 지휘관으로서의 본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명성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전장에 투입되어도 살아 돌아올 수 있는 부하들의 생존 능력을 키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이 되었을 때 707 특수임무단은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완전히 다른 부대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연병장에 잡초를 뽑던 병사들은 이제 최첨단 전술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며 복잡한 작전 지도를 분석하고 있었고 간부들은 병사들의 존경을 받는 리더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작전 능력 평가에서 부대가 전군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는 보고를 받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값진 성적표였으며 모든 부대원들이 합심하여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집무실 벽에 걸린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 옆에 새롭게 걸린 부대 구호인 행동으로 증명하라라는 글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에 그녀가 느꼈던 실망과 분노는 이제 부대원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녀 자신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지휘관으로 성장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보관해 두었던 중사 계급장을 꺼내어 만지작거렸는데 흙대가 묻은 그 계급장은 그녀에게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이 부대가 권력의 신여나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실제 테러 상황을 가정한 불시 출동 명령이 하달되었는데 부대의 대응 속도는 경이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과거라면 우왕좌왕하며 장비를 챙기는 데만 1시간이 걸렸을
병력들이 불과 5분 만에 완전 군장을 갖추고 수송기에 탑승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헬기장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을 맞으며 서연은 도열한 대원들의 결연한 표정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그들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닌 전의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고 출동 명령을 내리며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창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훈련이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복귀하는 헬기 안에서 서연은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문득 감옥에 수감된 박소령과 강대위를 떠올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수감 생활을 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지만 서연은 그들에 대한 미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썩어빠진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이었고 이제 그 시스템이 사라진 이상 그들은 과거의 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돌려 곤히 잠든 부하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들의 평온한 잠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유일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는 날, 서연은 연병장에서 전 부대원과 함께 상의를 탈의한 채 냉수마찰을 하며 단합을 다졌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수천 명의 대원들이 내뿜는 열기는 연병장의 눈을 녹일 정도로 뜨거웠고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마다 입김이 하얀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서연은 대열의 맨 앞에서 얼음물을 뒤집었으며 병사들과 똑같은 고통과 희열을 공유했고 그 순간 그들은 계급을 초월하여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화려한 행사나 연설보다도 강력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707만의 새로운 전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텅 빈 연병장을 홀로 걷던 서연은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는 초병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초병들은 사령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격리를 하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저으며 편하게 마시라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초병들과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며 병사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의 여자친구 이야기나 전역 후의 꿈에 대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권위적인 지휘관이 아닌 병사들의 누나이자 언니 같은 그녀의 모습에서 초병들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진심 어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사령관실로 돌아온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지난 1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장 신분으로 잠입했던 첫날의 긴장감부터 취임식 날의 반전, 그리고 이어진 개혁의 과정들까지 모든 순간이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녀를 믿고 따라준 수많은 부하들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다이어리에 오늘의 날짜와 함께 우리는 끝까지 간다라는 짧은 문장을 적어 넣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707 특수임무단은 더 이상 과거의 오명에 얽매이지 않고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라는 명성에 걸맞은 실력을 갖춘 조직으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외국 군대와의 연합훈련에서도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찬사를 받았고 타 부대 지휘관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로 모범적인 부대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전술을 연구하고 훈련 방식을 개선하며 부대를 더욱 날카롭게 재련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혁신은 멈춤이 없었고 그 열정은 부대 전체로 퍼져나가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늦은 밤 서연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연병장 한가운데 서서 빗줄기를 맞으며 훈련하는 대원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흙탕을 구르며 함성을 지르는 대원들의 모습은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웠고 빗물과 땀이 섞여 흐르는 그들의 얼굴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리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표했고 대원들 또한 빗속에 서 있는 사령관을 보며
더 큰 목소리로 군가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밤하늘 높이 울려 퍼지며 대한민국의 밤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서연은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엷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뒤로 펼쳐진 부대의 불빛들은 마치 희망의 등대처럼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이 자랑스러운 전우들과 함께 생사가 오가는 전장의 가장 앞줄에 서 있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고통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지만 707 특수임무단의 앞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개어 있었습니다.